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전직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들 앞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나이트와 함께 기다려보시죠.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야3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등장하는 등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원인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관계자 소환과 난방공사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용 배관을 포함한 지하구 소방 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량으로 적발된 곳이 1년 전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통신 대란을 초래한 KT는 3년 동안 해마다 불량 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용 핸들커버 제품 절반가량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들이 출퇴근할 때 장시간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법정 시한을 어기고도 내내 진통을 겪던 새해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5조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해온 선거제 개혁은 합의문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루한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채 겨우 합의문을 끌어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 경제협력 예산 1천억 원 등 5조 원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3,000명 줄었는데 경찰과 집배원은 제외됐습니다. 필수 인력인 의경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저출산 대책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만 9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고 출산 장려금은 정부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5조 원 이상 줄이는 대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는 확대 조정됩니다. 예산 전국 내내 논란이 된 4조 원의 세수 결소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선거제도는 결국 합의문에 실리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뒷거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혁을 버리고 언제나 기득권만을 선택하는 양당의 기득권 동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야3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나 국정 운영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만큼 특히 여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다른 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야3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본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큰 틀만 정하자는 취지인데도 양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절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취소하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유언정수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안별로 힘을 합쳤던 민주당과 평의당, 정의당 연대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도 균열이 가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129석의 여당이 한국당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 당분간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양당은 야합을 멈추십시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여당이 예산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던 야3당 역시 전략적 실패로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야3당이 거대 양당의 벽을 실감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민감한 정치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을 새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게 무리였다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얼굴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헌정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뒤따라 모습을 나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어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회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영장심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선 만큼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들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상관의 업무 지시에 따른 범죄라고 보고 마지막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던 과정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도 100번 넘게 언급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엄격한 상하관계와 상관의 업무 지시에서 비롯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았던 김행장에서 송무팀을 이끌던 한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상순, 초겨울에 보기 드문 찬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예년보다 빨리 남하하는 겁니다. 밤사이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으로 평년보다 무려 8, 9도 정도 낮은 겁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는 하루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은 눈도 비상입니다. 강한 한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구름은 서해안 지역뿐 아니라 일부 충청과 호남 내륙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전북 내륙, 제주 산간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돼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며 눈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책임 소재도 따지기 위해서 관계자 소환과 함께 난방공사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7년 전 묻힌 온수관 파열이 불러온 초유의 사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수송관을 관리하는 난방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난방공사
직원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1차적으로 조사했고요. 오늘 또 2차적으로 또 조사할 예정이에요. 경찰은 평소 점검 절차와 함께 배관의 유지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파열된 수송관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실제 공사 측의 사고 당일 1일 점검 결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점검하는 업체에서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관리하는 건 이제 저희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갈 때도 있고 같이 점검할 때도 있고. 예. 경찰은 부실 관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난방공사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온수관 파열 사고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KT통신구 화재는 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이 지하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 시설의 소방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통신 마비 상태로 만든 KT 아현 지사 화재.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기, 현금 인출기까지 모두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을 대하는 KT의 대응이었습니다. 화재 당일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고 안전점검 일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KT통신구를 포함해 전기와 냉난방 배관 등이 설치된 이른바 지하구의 평소 소방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지하구 282곳에 대해 소방 특별 조사를 벌였는데 16%인 4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불량 판정을 받은 지하구는 지난 2015년의 3배, 2016년보다는 3.5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통신구는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불량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점검에서는 KT 영등포 지사의 통신구 3곳이 소화기 관련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0여 분 거리에 있는 아현 지사는 특별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화재 앞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KT가 이전에 그 소방 안전 점검에서 적발됐을 때 즉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면은 이번 아현 지사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 통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T는 통신구 화재 이후 전국의 통신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지하 시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여서 이번 온수관 파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 중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법,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비롯한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신증설되면 2만여 명의 원활을 수용하게 되고 국공립 지원율은 지금보다 2%포인트 올라갑니다. 3월에는 692학급, 9월에는 388학급이 늘어나는데 지역별로는 지원율이 낮아 신증설 요구가 큰 곳에 많이 짙습니다. 경기도에 240학급, 서울은 150학급이 늡니다. 매입형은 서울에 내년 6개 유치원을 만드는데 불법 폐원, 모집 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영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상반기 중 20개 내외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공립의 부족한 돌봄 서비스는 크게 늘려 오후 돌봄의 경우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우선 보장합니다. 아침, 저녁 돌봄과 방학 중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불법,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회계 감사 등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움직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회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한유총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겁니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공익에 어긋나는지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때 교사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서울지회장에 대해 비대위가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중점 조사합니다. 또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선출 당시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했고 위원장 선출은 이사회 안건도 아니었으며 이덕선 위원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직을 맡기 적절치 않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단 휴원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없어서. 실태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이 참여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내부 결정과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과 처벌 규정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의 큰 틀에서 지도부가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을 놓고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자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3법대로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자유한국당이 낸 유치원 3법처럼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단일 회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서 한 발짝씩만 양보를 해준다면 쟁점은 벌칙조항 하나만 남게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여야, 한 발씩 양보한 이번엔 벌칙조항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자기 멋대로 썼는데도 왜 하나도 처벌이 못하지?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들 큰 소리를 더 치지? 그러고 보니까 법에 아무런 그런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받는 돈은 형사처벌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으로,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감시와 통제 및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로. 되풀이된 말싸움 끝에 교비 유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는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절충안은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까지 올랐고 양당은 이번 본회의에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어요. 내일 처리하자는데. 문제안은 바른미래당 아닙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도부 합의가 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용면에서 이견을 좁혀야 하고 물리적으로도 숨가쁘고 빡빡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옷긴 여미게 되는 추운 날씨 속에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훈훈한 기부 소식들도 들려오죠. 그런데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분홍색 재킷이 겉감이 삭아서
가루가 날릴 정도입니다. 이번엔 코트도 한번 볼까요? 곳곳에 묵은 때가 잔뜩 낀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겉면이 여기저기 찢어진 전기 방석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코팅이 심하게 긁힌 캠핑용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보신 이 물품들 쓰레기가 아닙니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그 판매 수익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물품으로 들어온 물건들입니다. 기부받은 물건들은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물건으로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못 쓰는 물건들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상태의 물건들이 전체 기부 물품의 3분의 2나 되고 전부 폐기 처리됩니다. 이쯤 되면 기부인지 아니면 기부를 빙자한 쓰레기 처리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선의로 기부했다고 할진 몰라도 또 운반이나 분류 과정에 드는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을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낭비가 또 발생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올바른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처치 곤란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쓰기 싫은 건 남도 쓰기 싫은 법이죠. 살 때 얼마를 주고 산 물건이건 간에 과연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에게도 쓰라고 줄 수 있을지 기부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두 가지 지역 이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타결 임박에서 무산 위기로 넘어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 걸림돌은 노동계가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던 임단협 유예 조항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조금도 양보할 기미가 없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것도 잠시. 노동계가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자 노사민정협의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해당 의결안을 거부하면서 타결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게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조항에서 빼기로 광주시와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협정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약속을 변경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향후 노사 문제에 있어서 사측이 지나치게 우월적지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어떤 노동계의 명분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 현대차와 노동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를 어떻게 좁힐지 광주시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제주도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퇴진운동과 함께 주말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문제점들 그 부분을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원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힘으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저버린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지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획 중입니다. 원지사는 이런 우려와 반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몇 단계의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서 하는 그러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주말 촛불 집회를 예고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위주였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을 되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특감반이 검찰, 경찰 출신 위주로만 채워져 인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 출신들도 포함해 특감반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특감반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거론됩니다. 이번에 비위 의혹이 드러난 특감반원은 부처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기관장들도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가 생길 경우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같은 식구끼리 봐주기식 징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의 징계는 원래 소속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대 복귀가 전부입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면 자체 징계권을 명문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징계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특감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달 남북이 각각 시범 철수를 완료한 감시초소 GP 11곳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는 12일에 이뤄집니다. 북측 GP는 우리와 다르게 대부분 지하 갱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괭이로 직접 부수거나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하고 폭약을 터뜨려 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10곳씩 20곳을 완전 파괴하고 2곳은 형태만 남겨뒀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상호 현장 방문을 통해 시범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군비 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검증반은 각 초소마다 남북이 각각 7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해 모두 154명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호 검증에 앞서
검증반이 남북 GP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을 내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북측, 오후엔 남측 GP를 방문 조사할 계획인데 우리와 달리 땅굴 시설 위주인 북측 GP의 철거 상태를 검증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북한의 GP 폭파 때 지하 갱도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폭약이 터져나오는 장면이 식별되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굴 GP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꼭대기 그 감시초소만 날아간 거를 살피지 말고 몇 개의 갱도 입구들, 우리 사격이 미치지 않은 뒤쪽에 있는 반지하 갱도 막사지요. 그런 것이 잘 폭파됐는지. 군 당국은 검증에 필요한 요원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해마다 봄철에 열리는 한미 간 최대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내년에는 유예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미 간 조율 중인 사안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남북 간의 변수도 많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3, 4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와는 달리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최대 야외 실기동 훈련입니다.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총동원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올해는 훈련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줄었고 지난달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내년 훈련은 더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으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 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전후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도 훈련 축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훈련을 아예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여러 변수가 많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간의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모든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독수리 훈련의 향방은 향후 이어지는 북미 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영하권 날씨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 차가운 핸들 잡는 게 고역입니다. 이렇게 손이 시려서 또 잡기에 편해서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이 핸들 커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예 안전 기준도 없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차량용 핸들 커버. 잡는 느낌, 즉 그립감을 좋게 하거나 취향에 맞게 차를 꾸미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핸들을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뜨거운 핸들을 시원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절반가량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발암물질을 피부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홍반과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정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출퇴근이나 외근 등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핸들 커버를 사용해온 운전자들은 유해물질 검출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에 못해도 운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는데 이렇게 속도 하면 유해물질이 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차량용 핸들 커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종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핸들커버 3종에 대해서는 잦은 회수를 권고했고 다른 업체들에는 프탈레이트계 저감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과격한 시위와 강경한 대응으로 도시가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왜 노란 조끼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가 차 안에 의무적으로 형광색 노란 조끼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전자의 상징인데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운전기사들이 이걸 입고 시위에 나선 것이죠. 마크롱 정부가 결국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며 시위대를 달래고 있지만 성난 노란 조끼들은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대학생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란 조끼에 연대하는 대학생 시위대는 비싼 등록금 등 교육개혁뿐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난 민심의 마크롱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Je dis que le gouvernement est prêt au dialogue avec le soutien de la majorité. Et le gouvernement le démontre puisque la hausse de cette taxe est désormais abandonnée dans le PLF 2019.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사실상 폐지했던 부유세 부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세 인하 검토 카드도 꺼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질서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세력은 오직 정부 공격에 골몰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 세력과 노조 재계 지도자들에게 질서와 냉정함을 되찾자고 호소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란조끼 측은 시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onsieur Macron n'agit pas avant vendredi, nous allons, je pense, à une insurrection. Et là, une insurrection. 노란조끼 측이 오는 주말 반정부 시위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전국에서 열 예정이어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 프랑스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자정쯤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에서 $300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운전자가 차 문을 잠그지 않고 떠난 지 5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 부근 비료 공장에서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비료 공장 아래에서 아스콘과 슬레이트 등 건설 폐기물과 화학 침전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비료 공장을 운영한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시료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에서는 비료 공장이 들어선 지난 2001년 이후 주민 8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오늘 낮 2시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마트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한 장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주인이 매출금을 입금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이 위조된 지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가 전 세계에서 196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CGV가 단독 상영해 개봉 3주 만에 31만 명을 불러 모았고 재관람률은 10.5%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북미에서는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랐습니다.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는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의 19개 도시 해외 투어 현장과 무대 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달 15일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 개봉했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으면 영수증에 비급여라고 표기돼 있을 텐데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말하는 건데 이런 비급여 진료 항목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207개였는데 이번에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 예방 접종료 등 130개가 추가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이나 우크라이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이들 국가에서요, 현재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출국 4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쯤부터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는 한 차례 접종한 뒤 4주에서 6주 뒤에 출국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복궁 서쪽에 있는 정문이 영추문이라는 사실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때 주변 척축이 무너져 같이 철거가 됐다가 1975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 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가 43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경복궁은 남쪽 정문인 광화문, 북문인 신무문, 동쪽 국립민속박물관 출입구를 포함해 모든 방향에서 출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축제죠. 강원도 화천 삼천어 축제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23일 동안 열리는데요. 메인 체험 행사인 낚시터 온라인 예약이 12일 오후 2시부터 축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시작됩니다. 네,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곳, 바로 스케이트장이죠. 서울의 대표적 겨울 명소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침내 오는 21일 금요일 문을 엽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케이트뿐 아니라 컬링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입장료는 단돈 1,000원이고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통합운영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가 있는 충북 음성에 반기문 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반 전 총장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기념품을 전시하는 세계문화관과 유엔 관련 자료 전시실, 영상관, 모의 유엔 총회 체험실을 갖췄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네.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물론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 국면을 맞은 고 장자연 씨의 사건 수사, 장씨 문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1호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50분 뉴스나이트 2부에서 뵙겠습니다.